그다음에 그 해제권과 그 행사에서는 이런 것만 읽어들어가 총칙에다 배웠으니까 그 행사방법에서 동그라미 번 해제권의 형성권이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되니까 따라서 해체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때 이제 해제권이 형성권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제일 밑에서부터 우측까지 써진 그 80인 5월 11일자가 판례고 해제권은 소재기를 함으로써 해제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나 계약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를 했다. 그럼 해제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그걸 묻는 건데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와요. 해제 의사표시 한 이상 해제 효력이 바로 생긴다 그 말이에요. 따라 소송을 설사 취했다 하더라도 해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걸 물었는데 이유는 해제권이 형성권에 이해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측에 넘어가서 해제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다 총칙에서 배운 거니까 점검 딱 해두고 동그라미 4번은 굳이 안 읽어도 상관없고 문제는 이제 그 밑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547조인데 이게 조문 자체부터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는 거. 이제 불가분성에 관해서 해제권은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도 인정이 되고 이게 거기 조문 547조 1항이고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도 인정이 되는데 이게 547조 2항이고 따라서 우리 법은 행사 및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이 모두 인정이 된다. 547조 1항 2항. 요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의 경우 이 갑하고을 두 사람이 이 한 필지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A, B 두 사람이 공동 매수한다.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 모두가 여러 명이다 그 말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수인 쪽에서 제때 대금지급 안 했다 채무 불이행. 그럼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체를 하는데 이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를 했고 을이라는 사람은 해제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갑이 해제를 하면 갑과 A, B 사이의 계약 관계는 효력이 이미 소급에서 소멸이 됐겠지만 을은 해제를 안 했다. 그럼 을과 A, B 사이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존속이 돼요. 법률관계가 엄청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또는 이 사람들이 A에 대해서는 해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갑, 을과 A 사이의 계약 관계는 소급에서 계약 효력이 소멸되겠지만 B한테는 해제를 안 했다. 그러니까 B하고 계약 관계는 또 유효하게 존속이 되고 이런 경우도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두게 된 것이 547조 1항. 이런 경우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이유에서 계약의 해제나 해지도 마찬가지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하라 그 말이야. 그래야 법률관계가 복잡해진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동일한 이유에서 소멸에서 불가분성은 이 경우 이제 얘네들이 해제권자다. 그럼 해제권자 중 1인 갑이 해제권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럼 해제권이 소멸이 됐다는 거. 그러면 갑은 더 이상 해제를 못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해제권을 보유하고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면 또 계약관계가 복잡해져. 얘는 해제를 했으니까 을과 AB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급에서 소멸이 되고 갑은 해제 뭐하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이 돼. 또 복잡해지니까 이런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려면 해제권자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이 되면 다른 해제권도 불가분적으로 같이 소멸이 된다. 요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해제를 못 하겠죠. 이렇게. 그래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따라서 547조 1항이 행사에서 불가분성, 2항이 소멸에서 불가분성. 다만 이 규정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불가분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전원에게 해제권 행사하려면 귀찮다. 대표자나 정해서 A를 대표자로 정하면 이 매수인 중에 한 사람 A에 대해서만 해제 의사표시 하더라도 계약 효력이 싸그리 소멸이 된다. B에 대해서 해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약에 의해서. 그게
동그라미 2번 두 줄짜리 판례. 그걸 풀어놓은 것이 그 밑에 매도인이 공동 매수에 쭉 A 들어놓은 그 판례라고. 그 밑에 판례랑 읽어볼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 다음 해저 효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 파트인데, 해저 효과가 먼저 해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효과가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쏟아져 나오는 파츠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건물 등기 이전하고 인도도 다 해줬고, 계약금 중도금 1억 원 따박따박 지불했는데 잔금 제때 지불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의 참후 불능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럼 해지를 하게 되면 일단은 취소처럼 소급요가 인정이 되니까 계약 효력이 소급에서 소멸이 되고,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렇게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 받은 것 1억 돌려주고, 건물 반환하고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이제 원래 상태대로 복구시킨다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 반환해 주는 거를 원상 회복 의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이제 법정 해제는 참후불일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참후불능은 위법행위니까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계약 해제와 더불어서 참후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참후불능을 이유로 하는, 참후불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기본적인 효과다 하고 말할게. 요 세 가지가. 그런데 아까 가르친 것처럼 약정 해제도 있더라고 말이야. 약정 해제도. 이 약정 해제는 특약에서 이제 해제권이 발생이 되는 경우 때문에 참후불능과 관계없이 해제한다. 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이제 단독이라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약정 해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다만 아까 앞에서 가르친 것처럼 약정 해제는 채무불능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손해배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이 차이는 있겠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첫째,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을 시킨다 그 말.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효과인데, 그 밑에 보면은 또 판례 하나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해제권이 형성권이다, 이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똑같이 묻는 판례인데, 해제권은 형성권하고 말이야. 따라서 해제해버리면 일단 해제 의사표시하면 해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말이야. 얘는 또 이걸 찢어놨는데, 해제권이 형성권이다 이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가 두 개가 있어. 422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아까 가르친 우측까지 한 줄짜리 판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 판례라고. 시험은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가 주로 많이 출제가 돼. 이걸 같이 붙여놓고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해제권이 형성권이다 이해하고 나서 묻는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주로 물어본 것은 424페이지에 쓰여있는 판례고, 아까 앞페이지에 쓰여있는 422페이지가 한 줄짜리 요거는 딱 한 번인가 시험에 나왔고, 해제권 형성권이나 이해하고 나 묻는 판례가 두 개라고. 주로 묻는 거는 424페이지에 쓰여있는 판례. 내용은 이런 거고, 이것도 이제 이해볼만 하면 한 번씩 물어보니까 요 424페이지에 쓰여있는 판례는 특히 신경 써서 기억 잘해두라는 소리. 지금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참후불 이유로 계약을 해체를 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얘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하면 해제 효과가 바로 발생이 된다고 말이야. 해제 효과가 계약 효력이 소급해서 소멸이 이미 돼 있다고 말이야. 근데 매도인 채권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지가 이미 이 앞전에 해제를 해놓고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걸 이유로 해서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수인 쪽에서
네가 이 앞전에 이미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은 이미 소멸이 됐다. 그러니 대금지금 뭐하겠다. 이행 거절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판례라고 말이야. 이미 얘가 해제권 행사, 해제 의사표를 하게 되면은 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계약 효력은 이미 소급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마음이 바뀌다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이유로 해서 대금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얘는 네가 이 앞전에 이미 해제를 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은 소멸이 된 거다. 나 대금지급 뭐하겠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그 밑에 그 중간에 껴있는 그 판례라고 말이야. 2001년 6월 29일자 판례. 요지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다. 이걸 이해할 줄 아나. 그래서 묻는 판례 요걸 더 신경 쓰란 말이야. 그 다음 그 밑에면 뭐 미행 참여 3번 읽어볼 필요 없고 문제는 원상회복음. 안에 또 여기다 이제 그 소급적 효력 밑에다가 원상회복음을 써놨지만 이 원상회복음은 이렇게 되면 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에 중요한 거야. 아까 기본적인 효력이 세 가지니까 소급에서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행한 것이 있으면 원상회복, 원래상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 효력이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 별도 제목을 붙여서 따로 써놓는 게 낫다 그 말이야. 그 밑에다 지금 같이 써놔버렸지만은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먼저 원상회복이니까 이행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라 지금 그 이야기일 건데 이때 주의할 것이 몇 가지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앞전 시간에 저번에 취소하고 해제의 차이점은 갖고 놀으라고 우리 책이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 줬어. 그때 제일 많이 시험에서 물어본 것이 뭐냐? 취소 경우는 이행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문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해제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이에 관한 차이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집중 물어본다고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원래는 이 원상회복 의무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란 말이야. 지금 얘가 계약금 중도금 1억 받았다. 계약을 해지했다. 1억 원 돌려준다. 왜 돌려주냐고 말이야. 얘가 1억 원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매매인데 여기에 해제가 되면 1억 원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보유하게 되면 반환 안 해주게 되면 부당하게 이득 취하고 있다. 기초 입문 과정부터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민법 741조에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억 원을 돌려준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말이야. 그런데 저번에 뭘 하나 가르쳐 줬느냐.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되면 재산 반환 범위가 민법 748조에서 정해지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얼마 전에 2주 전에 총칙 마점에 취소할 때도 잠깐 가르쳐 줬는데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반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단 말이야. 취소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되고 재산 반환 범위가 선이면은 이익이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한 데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 플러스 이자 붙이고 상대방을 손해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선의 악의를 구별해서 재산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 다만 시험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에 관한 특칙을 주로 물어본다. 그 특칙이 뭐였나요?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보호 대상이 되니까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면 돌려준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해제의 경우는 왜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도 돌려주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갖고 있는데 원상회복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만약에 해제의 경우도 돌려주는 것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재산 반환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매도인이 매수는 천물류로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럼 1억 원 돌려준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원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되면은 만약에 매도인이 여기서 해제권자가 선인 경우 얘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얘가 채무 이행하지 아니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냐? 예상을 못하고서 계약 체결했겠죠. 선의 수익자요. 그러면 1억 원 받은 것 중에서 7천만 원을 도박 등으로 날려버리고 수중에 3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한 것만 돌려주면 되니까 3천만 원만 돌려주고 7천은 안 돌려도 된다. 결론이 이렇게 돼버려. 근데 해제 제도를 왜 두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줘서 해제 제도를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때 한 줄 한 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때 계약이 처음부터요. 소급액 인정이 되고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지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채무이행 안 했다. 그래 계약 해지했다. 그러면 계약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 해제제도 본래 취지인데 그러려면 1억 원 받았으면 1억 원을 그대로 반환해 줘야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7천만 원 써버리고 현재 수중에 가지고 있는 3천억에서 현존익 3천만 원만 돌리도록 하면은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따라서 해제제도 취지에 맞으려면은 1억 원 받았으면 1억 원 그대로 돌려줘야 되지 않냐 해서 원상회복 의무도 실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또 같은 거인데 해제제도 취지에 맞게 책으로 돌아가서 이런 걸 시험에 집중 물어본다. 저번 주 가르쳐줬어. 425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에 8란에 나와 있죠. 저게 시험에 쏟아 나와. 해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자의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고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질 필요 없이 마지막 구절 받은 이익 그대로 상대방에 돌려주는 거예요. 1억 받았으면 1억 원 그대로 해서 이제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 특칙을 해제의 경우는 따로 두고 있다. 그 이야기야. 따고 기억번을 집중 물어보니까 그거 이해 잘해두라고 말이야. 해제도 취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야. 뭐 때문에 두고 있느냐. 계약이 처음부터 처리된 원래상 되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익의 현존 여부 따질 필요 없이 받은 것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말이야. 그거를 글자 그대로 원상 회복 의무라고. 요게 이제 취소 경우 인정이 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관한 특칙에 해당이 된다. 해제도 취지에 맞게 그런 이야기니까 기억번 신경 쓰고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번이 또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 앞에서 몇 번 나왔다시피 이런 경우 매도인 같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면 뭐 돌려주냐.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을 돌려준다 그 말이야.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이라고 말할게. 이 금전인 경우는 548조 2항에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라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548조 2항에 반환해줄 물건이 매도인 같으면 금전이니까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요. 이것도 그 디귿번에 보면은 548조 2항에 금전반응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문제 못 푼다고. 조문을 그대로 써줘야 돼. 언제부터 이자 붙여 이걸 묻겠단 말이야. 이 새끼야 갈수록 참 이런 거 보면 짜증이 확 솟구쳐버려.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이는 거야.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걸 함정으로 낸다고. 이게 정확히 써줘야 돼. 언제부터 이자 붙이는가를. 그 책이 없잖아. 그냥 이자 붙인다 이렇게 규정했다면 써놓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 지금 책 쓴 애가. 언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 나 이야기했어요. 받은 날로부터 책이 지금 빠져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메모해놓던가. 꼭 그런 걸 초등학생처럼 이야기해야 되나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인다고. 그게 빠져있다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한 가지 판례를 물어보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548 2항에 반환해줄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요 이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요걸 시험에서 한 10번 넘게 물어봤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그 밑에다 판례를 더 쪼가리면 들어가지고 여기 이게 판례가 시험에 쏘나오는 데가 아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이행지체는 이 지연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동시행관계에서도 이자 붙여야 된다. 이렇게 토막토막 써놨는데 이래갖고 이해 못한다고. 그 판례를 한 7-8줄을 원본 그대로 써놔야 돼. 에? 따라서 이게 시험에 이제 10번 넘게 쏟아놓은 판례니까 잠깐 집중하세요. 얘는 지금 이 판례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하니까 더 토막을 내놨다고. 다 집중.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 금전 1억원 받았다. 해지하면 이걸 반환해 주는데 뭐 해야 되느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근데 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는가? 요 이유를 시험에서 묻는다고 말이야. 묻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지금 원상회복도 저번 시간에 동시행항변권에 나왔다시피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행관계라고 말이야. 얘가 1억원 돌려주는 거하고 얘가 건물 반해주는 거하고 이거는 동시에 반하는 것이 공평하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리도록 548조 2항에 규정이 됐는데 요 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것이 반환 의무 이행 지체 때문에 이자를 붙이는 것인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원래는 얘가 계약을 해지했고 바로 1억원을 반환 안 했다 그래서 반환 의무 이행 지체가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배웠다시피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동시행 항변권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계약금 정도 1억 돌려주라 그러면 얘는 네가 건물 반할 때까지 1억 못 돌려준다? 정당의 반환 거절한다는 거야. 왜?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니까. 따라서 계약 해지했을 때 얘가 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반환 의무 이행 지체다 아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 이행 지체가 될 수 없겠죠.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을 알아야 된다고.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야. 이거 한 줄을 다시 물어봐. 원상회복의 동시행관계도 이거는 저번 시간에 나왔고 동시에 반응이 공평하니까. 그러면 얘가 계약 해지하자마자 1억원 반환 안 하는 것은 반환 의무 이행 지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걸 또 시험에서 물어봐. 아니죠? 왜 아니에요? 동시행 항변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1억원에다 이자 붙이도록 하는 것은 반환 의무 이행 지체 때문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럼 뭐 때문에 이자를 붙였느냐? 아까 가르친 것처럼 원상회복도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성질을 갖는데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면 여기 이자 붙인다고 돼 있잖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면 이자를 붙여도 돼 있으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본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성질을 가지니까 이자를 붙이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지체 때문에 제 날짜에 금전 안 들어떨어서 이자 붙이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 관계를 하도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야. 그걸 지금 토막토막 써놓은 거야. 따라서 동그라미 대급번은 10번 시험에 나온 거야. 정확히 깨우쳐야 돼. 첫째, 548조 2항 조문을 정확히 깨우쳐야 돼요. 책처럼 하면 문제 못 풀어. 언제부터 이자 붙인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 돌려주는 거야. 받은 날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왜 그러면 이자를 붙였느냐?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금전을 즉시 반환하는 따라서 반환 의무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의무 이행 지체 때문에 이자 붙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자 붙이냐? 원상회복 목도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성질을 갖고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면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붙인다. 그런 연 오픈은 시험이 안 나와. 또 숫자만 나오면 또 뚫어 외우니까 시험이 안 나와. 연 오픈 이 말은 몇 푼 이자 붙이나 또 이딴 거 외우지 말고 그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물건 등의 당연복귀, 이것도 설명이 좀 있었다.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새끼 왜 책을 이따구로 써놨는가 모르겠어. 이거는 뭘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냐면 이건 물건법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물건법에 대한 기초지식 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하니까 소유권 이전을 갖다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이니까 등기 이전에 주어서 흔히 말하는 소유권이 의뢰개전, 물권 변동이 일어났어요. 현재 얘한테 등기 넘어가 있고 그럼 이자의 차무 불능을 이유로 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소유권 매도인에게 돌아가야 되겠죠. 요때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이 요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의뢰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지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가는가. 그러면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을 하니까 186조가 적용이 되지만 아니다.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은 해제 의사표시만 하면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간다. 이리 보게 되면 187조가 적용된다.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걸 시험에서 집중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설 대립은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판례 입장인 유인성설에 의하면 판례 입장만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 계약 해제가 되면 그 영향이 물권행에 미치니까 같이 해제가 된다는 것. 따라서 물권의 효력이 소멸되니까 이 등기도 당연히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 그럼 물권의 효력도 소멸, 등기도 무효. 그럼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는 것. 안 일어난다 그 말은 계약 해제를 하기만 하면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돌아간다. 의뢰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몇 조가 적용된다는 거? 187조가. 이걸 물어봐. 이게 몇 페이지를 찾냐 그러면은 159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 게 이런 건 좀 설명을 해놔야 된다고. 159페이지. 우리가 물권법 총론 공부할 때 가르쳐 준 거야. 159페이지면 제일 밑에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찾나요? 거기 보면 판례 태도에서 유인성론을 따른다 판례를 써있죠. 그 밑에 판례를 말할까. 물권도 계약 해제로 당연히 복귀하는가? 당연히 복귀한다 그 이야기야. 조문으로 말하면 187조가 적용된다 그 이야기야. 이 말이야. 의뢰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해제만 하면 소유권이 돌아온다.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 이 이야기라고. 187조가 관련 있는 거니까 물권법 시험에서도 물어보고 계약법에서는 해제와 관련해서 이걸 물어보고 그 159페이지 그 판례를 말한단 말이야. 판례하면 몇 조가 적용된다 그 이야기예요. 187조가 적용된다 그 이야기라고. 다시 뒤로 돌려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425페이지에 해제 후 계약은 남는 혀를 어디서 또 이딴 버리장머리 배웠는 거. 그 판례도 시험에 한 15번 나왔고 두 줄짜리가 요거요. 이거는 차고에서 가르쳐준 판례예요. 차고에서 요거 토지 매매를 했다.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 줬다 지급 안 했다. 채무불량. 따라서 매수인 후 채무불량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를 했다. 그러면 계약 효력은 이미 소급에서 소멸이 됐는데 뒤늦게 매수인 쪽에서 나는 차고에서 계약체를 했으니까 차고류로 취소하려 한다. 요가 허용됩니까? 요거 묻는 판례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차고류로 취소할 필요가 없죠. 취소해도 결론은 똑같아지니까. 근데 이럴 때는 뭐 가르쳐 줬어? 취소할 만한 실익이 있으면 다시 차고류로 취소할 수 있는데 그거 찾으라 그랬죠. 얘가 단순히 계약 해제만 하는 게 아니고 채무불량 때문에 해제하니까 동시에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라 그 말. 그럼 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두니까 차고류로 다시 취소할 수 있어야 된다. 시험에 15번 넘게 나왔다. 주로 총칙에서 나오다가 최근에는 계약법에서 나온다. 가르쳐준 판례. 51페이지 펴세요. 거기 있잖아. 51페이지 보면 이 판례 나와 있다고. 총칙 차고에서 배웠다고. 공부를 좀 복습도 좀 하고 총칙이 지금 몇 번째 가르쳐줬는데 51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 그 판례를 말해. 확인했나요? 이게 이제 계약부에서도 물어보고 주로 차고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차고하고 해제 사이 경합관계예요.
따라서 425페이지 동그라미 3, 4번은 한 줄간에 한 줄 덜렁 써놨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동그라미 3이든 4든 시험에 써서 나온다고. 설명이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동그라미 3번은 159페이지 판례 참조하고 동그라미 4번은 51페이지 판례 참조하고. 그 다음 제3자 권리보호 문제. 이게 이제 548조 1항 단서인데 이것도 시험에 아예 쏟아 나오는데 해제해서 지금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요. 지금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 전에 줬고 다시 이제 을이 제3자 병에게 또 양도해서 얘한테 등기까지 전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매도인이 이 상태에서 매순 후 첨부일로 계약을 해줬다.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3자에게 또 전매를 했다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얘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보호가 되는가? 매도인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유권 그대로 취득하는가? 아니면은 얘한테 소유권이 돌아가는가? 요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548조 1항 단서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따라서 얘가 해제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자의 권리는 보호를 해주어라 그 이야기야. 제3자는 보호된다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총칙에서 배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하고 비스무리한 역할을 한다고 말이야. 총칙에서 무효 취소를 가지고 요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요 규정을 허위 표시에서 공부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규정이 해제의 경우도 있다면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총칙에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시험에 쏟아져 나오듯이 계약법에서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 규정도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는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할 건데 거기에 기억본에 보면 의인안에 요거는 이제 그 판례를 제대로 인용을 해놨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 보호대상은 제3자는 이런 예를 말한다. 두 가지 걸 주의해야 돼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해제 전에 첫 번째 핵심 해제 전에 권리 취득한 자야 돼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해제 전에 그게 핵심이고 새로운 이용을 가지고 보면 마지막 구조 핵심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일 것 그래야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걸 특히 신경 쓰는데 먼저 그 마지막 구절에 등기인도 등으로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를 하면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 공시 방법에 갖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지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애들을 절대 속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얘가 건물 매매해서 등기 넘어갔고 얘가 다시 평하고 매매를 했는데 아직 얘한테 등기전은 안 해줬어요.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라고 말이야. 이런 애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꼭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책에 보면 또 판례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거기 니인번에 해당하는 자, 디귿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게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단어 몇 개를 찍찍 긋고 말아버렸다고. 이래 갖고는 문제 손을 못 대. 그 전부 판례 입장인데 판례 사건 번호는 하나 안 써놓고 그냥 제목만 써놔버렸잖아. 해당하는 자, 목적물이 양순, 대항력 주택 임차인, 압류 채권자, 뭐 가압류 채권자 제목만 써놓고 디귿번도 마찬가지고 이래 갖고는 손도 못 댄다고. 이게 다 판례 입장이니까 설명이 돼 있어야 되고 사건 번호 같은 거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써져 있어야 한다고.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새끼가 꼭 이따구로 써놨어. 사람이 뒤집어 막 성질이 자꾸 졸른다고 이게. 에? 그럼 나보다 어쩌라고 이게. 이따구로 책을 써놓으면.
강연 선생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써놔버리면.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따라서 먼저 설명 잘 들어야 되고 책이 지금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주의할 거 제3자로 보호가 되려면 완전한 고리를 취득한 자야 돼.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얘 앞으로 등기되었는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냥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는 보호가 안 된다고. 등기됐는가 또는 이렇게 사례 바꿨대요. 따라서 이게 시험에 써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어렵다고 자꾸 악쓰니까 공짜로 주기 위해서 내는 거야. 막 이런 거를 다 칠판. 이 경우에 얘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얘한테 1억은 빌려주고 이 건물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아.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고. 저당권 설정 계약만 체결한 당사자 이렇게. 그럼 얘도 보호가 되는가? 얘가 계약 해지하면 소유권 돌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저당권 취득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뭔만 꼭 확인하는 거야. 저당권 설정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는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꼭 뭐 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거고 또는 얘가 A하고 이 건물을 빌려 쓰거나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했다. 이런에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꼭 뭐 확인해야 돼요. 등기됐는가. 그런 자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해도 쉽게 낼 때 문제 쉬운 문제 내면 다 맞춰. 완전한 고를 취득한 자야 되니까. 그러면 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하고 해제 의사표시에서 보호 대상자들은 제3자하고 차이가 좀 있는가? 우리가 총책 공부할 때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하지 못한다 했을 때 제3자의 경우는 완전한 고를 취득한 자야지 보호가 된다. 이런 게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뭐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해제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규가 다르다고. 기능은 비슷하지만 법조문이 다르다고. 그 다른 이유가 있어. 지금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우리가 총칙에서 배웠다고. 그럼 이렇게 됐다고.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이. 근데 여기 해제의 경우는 548 1항 단서가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선의악이란 말도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권리란 말이 들어가 있어.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이게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다르다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선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하고 해제 의사표시하여 보호 대상이 된 제3자하고 누가 더 많이 보호가 돼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힌트를 주면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의 제3자 보호규정 허위표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A가 갑에게 1억은 빌려줬다. 건물 소유했다. 채권자 강제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통모를 해서 가장 매매를 했다. 허위표시도 매매했다. 이건 무효다. 따라 등기 넘어가도 소유자가 아니다. 근데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럼 이게 허위표시가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매수한 애는 보호를 해주자. 선인 경우는 해서 얘가 얘한테 이 계약은 허위표시가 했으면 무효다. 따라서 내가 소유자다 하는 거를 선의 제3자는 대항을 못한다 주장을 못하니까 얘가 선일 때는 보호가 돼서 소유권 취득한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때의 제3자하고 계약 해제했을 때 제3자하고 두 놈을 비교를 좀 해보라는 거야. 요 병하고 요 병하고 어떤 놈이 더 많이 보호가 돼야 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누가 더 보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나? 바꿔 말하면 요 값을 또 비교해 보라는 거야. 요 값을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은 을하고 지금 통모해서 가장 매매한 애죠. 나쁜 새끼라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애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누구를 더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지. 요 병을 더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얘는 통모를 해서 자기가 허위표시 위해관을 작출했잖아. 못 알아들으면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재산 빼돌리기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요 값은
이자의 채무물 이유로 계약 해지했죠. 정당히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 얘가 전할자에 대금 등을 안 주니까 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허위표시 외관을 작출한 얘하고는 달라. 얘는 나쁜 새끼지만 얘는 보호를 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럼 이 경우는 얘보다는 얘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이야. 요 병보다는 얘를. 근데 여기서는 얘가 허위표시 외관을 작춘 나쁜 새끼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를 더 보여줘야 되고, 여기서는 얘가 더 보호가 돼야 되고, 그러면 답 나왔다 말이야. 여기서 얘는 이자 채무령 때문에 해지를 하기 때문에 해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 얘를 더 보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3자 병이 보호받으려면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말할게. 이 경우는 무조건 제3자도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정당하게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가 보호가 되려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돼. 그게 뭐예요? 완전한 권리 취득할 때만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야. 등기가 이전 받을 때만. 근데 이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얘가 나쁜 새끼니까. 얘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죠. 따라서 여기 선의 제3자 보호 대상자는 제3자고 해제공에 보호되는 제3자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말. 여기는 제한할 필요가 없고, 이걸 지금 예간에 이거 보충학습 해가지고 네 줄 그 박스 속에 뭐라고 쓰여있죠? 찾았나요? 이런 것 좀 알고서 공부했으면 좋겠냐고 보충학습은 내어준 것이 그 네 줄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해준 그를 압축을 시켜놓은 거라고 말이야. 선의 제3자 보기 좋은 경우는 여기 허위표시 외관을 작출한 갑은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래안전법에서 제3자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제3자도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없지만 해제의 경우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얘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 제3자로서 보호가 받으려면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말. 그게 등기가 이전받은 자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일 것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허접하게 나름 열심히 썼다고 네 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집에 가서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민법이 체계가 빨리 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은 제3자 해당이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묻는데 거기 외화보야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먼저 매매 목적물이 양수인 요거 조심해야 돼. 요놈을 말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거기 외화보야 손도 못 대니까 최대한 인도로 집중을 하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등기 전했고 얘가 제3자에게 다시 전매를 했는데 이렇게 그 첫 번째 얘가 지금 해당하는 자에서 매매 목적물이 양수이니까 요 병 같은 예를 지금 말하는데 그거 외워갖고 문제 못 푼다고. 외울 생각 마시라고. 외워도 문제 못 푸니까. 첫째 조심할 거.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 꼭 확인할 거니. 그럼 얘 보호 안 돼요.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 보호가 안 되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완전한 권리 취득 못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계약 체결하고 얘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완전한 권리 취득했으니까 보호되는 거예요. 여기가 해지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못 찾아가고 얘가 소유자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건 물어보면 누구나 맞히기 때문에 최근 판례가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집중 나오는 게 요건데 또 책에 다 빠졌다고. 요 경우에 매매를 딱 했는데 이전 등기는 안 돼 있어.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데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3자 병에 가등기를 해뒀다. 계약 해지했을 때 이 가등기 권리도 보호되는가? 요걸 요즘에 계속 묶었는데 통째로 빠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건 부지기 동원해서 가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 하면 당연히 보호되겠죠. 근데 가등기만 해놨어. 매매했으면 소유권은 주거권을 가지니까 이 청구권분은 가등기를 했다. 근데 가등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채무료로 계약 해지했다. 소유권 일단 돌아가겠죠. 근데 얘가 가등기에서 뭐 하면 되잖아. 번등기 하면 번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예요? 가등기 순위하잖아. 이 가등기가 빠르잖아. 그럼 얘도 보호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 자체는 완전한 권리 취득한 건 아니잖아. 임시를 해놓은 등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면은 번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하니까 얘가 계획해서 소유권 찾아가도 이 순위가 더 빠르잖아. 이 가등기 권리 또 보호되니까 이거 집중 물어봐 요즘에. 그 다음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라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말고 만들고, 요 사례도 많이 물어볼게요. 사례로도 만들고, 매매한 놈 안 된다. 왜? 완전한 취득한 자가 아니니까. 이전 넘겠다 보호된다. 왜? 완전한 취득했으니까. 그럼 완전한 거는 아니지만 가등기했다 보호되는가? 보호된다.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데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푼다고. 이걸 시험에 여러 번 줄 줄 알았는데 이래 갖고는 소송 들어가. 만약 한계치로 떨어진 사람이 이거 시험에 넣는데 이 책대로 외우고 떨어지면 소송 들어간다고. 이따구로 써나가죠. 따라서 다 칠판. 이거는 이제 어떤 사냐면 이 대항력 임차인의 사례가 여러 가지 유형이었어요. 사례가 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4가지 유형이. 그걸 구별을 해야 돼. 근데 그걸 나중에 요약적 갖고 지금 해주면 정시사 나오니까 또 칠판에 쓰는 것도 짜증나고. 일단 제일 많이 시험에서 물어본 것이 의외니까 요 외에만 딱 기억해놓고 나중에 그 외에 비교할 자는 요약적 갖고 공부하자 말로. 이게 주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등기전이 됐고, 등기전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제3자 병에게 이 주택을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차를 해서 얘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자법상 대항요건 인도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신고를 딱 해서 이렇게 요 대항요건을 다 갖췄다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서 소유권 찾아갔다. 그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 해당이 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은 동시한 관계죠. 그러면 얘가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선 등기전 해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얘가 이전에 좀 네가 잔금 줄 때까 못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왜 잔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등기전 받고 임대하는 경우가 생기냐? 우리나라 사람들 병폐예요. 매매하면 계약금, 중도금 제때 잘 주다가 꼭 잔금 줄 때쯤 되면 우는 소리 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잔금이 조금 부족하니까 선 등기 전에 주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 주택을 제3자 임대해주고 얘한테 뭐 받아서 보증금 받아서 잔금 처리할게 이렇게. 알았나? 이 말은 알아듣죠? 실무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얘가 착하니까 이 말을 믿고 주택에 대한 등기를 선 이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딱 한 거야. 그럼 보증금 받아서 잔금 처리하면 되는데 이 자식이 보증금을 다른 데 써버려 잔금 처리 안 하니까 채무불이유로 계약 해지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때 문제는 요 임차인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가 다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계약 해지해서 넘어갔던 소유권 다시 갑에게 돌아왔으니까 갑이 병 임차인에게 내가 계약 해지해서 내가 소유권 다시 찾아왔으니까 나한테 주택 반환하라 했을 때 얘가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일단은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이 되는 제3자의 얘도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때 두 가지 거 주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압하면 안 돼. 일단은 얘가 보호가 되려면 대항력 갖추는 거 확인해야 돼요. 이 갖춰야 돼. 인도받고 주민등록 신고. 그 다음에 요를 매수인에게 여기 꼭 확인이 돼야 돼. 이전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매수인이 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요거 꼭 확인해야 돼. 등기 이전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단 보호가 되는 거야. 얘한테 등기가 이전이 안 된 경우도 있어. 얘가 임대 권한만 부여하는 경우 등기 이전 안 해주고 이런 거는 보호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걸 번갈아가면서 시험에 내. 그러니까 일단 이 책에 써진 것은 요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소유권이 매수로 넘어갔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에 보호된다는 소리야. 이거 꼭 확인해야 돼. 이런 거 명확히 써있지 않으면 이거 문제 못 푼다고. 이게 구별해서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내겠단 말이야.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요약지까지 이런 걸 정확히 구별해서 그 판례가 4개가 있어. 구별해야 될 판례가. 주택 임대차가 보호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 일단 여기 쓰는 것은
매수인에게 등기 전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얘가 보호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뭐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지금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매도인갑이 계약을 해지해서 소유권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요 임차인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임차권 주장해서 얘한테 반환 거절한다고. 그럼 기간 끝날 때까지 임차인 주택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근데 이때 이제 그 다음에 주택임대법에서 뭘 시험에서 물어보느냐? 그러면 임대차 존속権이 만료가 됐을 때 얘는 보증금을 누구로부터 돌려받는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자로부터 돌려받는가? 계약을 해줘서 소유권 회복한 매도인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가? 이걸 묻는 것인데, 원래 보증금을 나는 얘한테 줬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주택임대보호법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에 만들었다고. 그러면 법은 상식이니까 얘가 누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얘가 보호가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나요, 없나요? 내 눈앞에 없죠. 내 눈앞에 있는 한 A죠. 그 얘한테 보증금 돌려받는 것보다 얘한테 돌려받는 게 보호가 되겠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매도인이 이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는 양순에 해당이 돼. 이게 주택임대보호법 3조 4항에 나와 있어. 따라서 나중에 존속권이 만료가 되면 얘는 매수인 의뢰계가 아니라 계약을 해서 소유권 회복한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한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보호법으로 연결이 되고 시험에 나온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명확하게 이 판례를 써놔야 돼. 그렇게 제목만 딱 덜렁 써놔버리면 어쩌라고 이게. 수험생들 망치는 거라고 이거는. 다 나중에 요약책 갖고 자세하게 비교를 하고 내용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압류한 채권자 빼고 가압류 채권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찾았나요? 이 압류 채권자는 당연히 제3자가 문제는 가압류 채권자를 시험에서 물어봐. 여기에 판례 입장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아까 이게 가등기 권리자 가르쳐 줬죠? 요 가등기 권리자. 종래 시험에서는 가압류 채권자를 주로 물어봤다고. 그걸 또 똥된자 구별 못하고 그것만 제목만 외우고 다니니까 출제원 요거는 이제 바꿔치겠다고. 내용은 똑같다. 취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가압류 채권자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고. 매매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등기 이전을 딱 해줬어. 이렇게 등기 이전을. 그런데 일단 얘가 이제 매수인이 소유자니까 이 병이란 사람이 얘한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 갚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자 재산 상태를 조사해봤더니 이 건물에서 등기를 가지고 있더라. 잽싸게 가압류를 했어요. 요 1억 원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 명칭이 흔히 말하는 가압류 채권자가 될 건데, 나중에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해서 소유권을 찾아갔다. 이때 가압류 채권자도 제3조서 보호가 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요. 아까 개념에서 제3조서 보호가 되려면 완전한 고리를 취득한 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가압류는 글자 그대로 완전한 고리를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가압류는 임시적인 보존 조치야. 뭐 때문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제로부터 채권 회수하고자 하는데 돈을 안 갚아요. 재산상계 소송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그 사이에 재산 빼돌리니까 그건 못 빼도록 임시적인 보존 조치를 하게 된 게 이제 가압류. 가압류를 딱 해놓게 되면 얘가 건물 등을 제3자에게 못 팔아먹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딱 제기하고 가압류에서 이 재산을 못 빼도록 막아놓은 다음에 소송 제기한다.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가압류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 경매 처분해서 채권 회수한다. 이런 스토리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압류 자체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있는 전화 출제원이나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 여러분 머리 위에. 공부도 튀지가 않은 사람들 졸다말 하다가 체크만 따고 집에 가.
가압류 채권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니까. 뭘 가압류했는가를 잘 보라고. 그 바꿔치기 봐라. 뭘 가압류했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물. 여기 매매가 목적물이 건물이죠. 요거 가압류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뭘 가압류했는가를 잘 봐라. 그걸 바꿔치기를 봐라. 그래서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가압류 채권자 애우겠다 이게만 딱 되면은 답이라고 또 고르고 나와. 여러분 머리 위에 내가 올라앉았으니까 출제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엉터리 같은 공부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더 설명 들으시라고. 뭐 가압류했는가 잘 보라고. 이게 매매의 목적물이야. 요걸 지금 가압류를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얘도 제3자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유가 뭐냐? 가압류 자체는 완전한 거를 취득한 게 아니고 임시적인 보존죄에 불과하지만 절차를 밟아버리는 거야. 아까처럼 가압류 해놨으니까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냥 승소 판결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확정 판결에서 가압류는 건물을 강제집행 경매 처분해서 채권 회수를 하니까 가압류 자체는 완전한 거를 취득한 게 아니고 임시적인 보존조치에 불과하지만 절차를 밟아보니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한 거를 취득한 거나 다를 것이 없더라. 그러니 이 가압류 채권자도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워서 푸니까 아까 여기서 요 가등기로 최근 판례 바깥측에서 요걸로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서 첫 번째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득자 가령 등기를 안 했다고 가르쳐내요. 완전한 거를 취득한 자 보고다 등기했는가고 확인하는 세건 들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 토지 매매 해제에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양수는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딱 이것도 자세한 좀 설명이 있어야 돼. 그 토지 매매 해제에서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양수는 찾나요? 연어물에 최근에 많이 물었는데 이거는 왜 물어보느냐? 공짜로 주기 위해서. 공짜로 주기세액을 내는데 이런 것도 틀려보면 정말로 쪽팔린 줄 아셔야 돼. 하도 이런 거 어렵다냐. 공짜로 주는 문제를 가급적이면 요즘에 많이 내주는데 공짜로 주면 뭐해? 공부 자체를 안 하려고 뭐 외우려고 생똥 쌌는데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더 칠판.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를 딱 했어요.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물은 토지예요.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를 딱 해주니까 이 매수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딱 신축하는 거예요. 건물을 집중해 잘 봐야 돼요. 두 사람이 토지 매매했다고. 매매의 목적물은 토지라고. 토지 인도해 주니까 매수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이 건물을 병에게 매각을 한 거예요. 건물을. 그런 다음에 매도인이 토지 매매 계약을 매수인 처물리로 해제를 했을 때 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인 병도 보호대상에 제3자는 이거 묻는다. 제3자 될 일 없잖아. 공짜 죽여내는 거라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두 사람 사이의 목적물은 토지죠? 네? 그러면 제3자 보호자들은 뭐에 관해서 이해관계 맺어야 돼요? 그러지. 그거 묻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요 토지를 제3자가 매입했다. 그러면 보호가 되겠지. 근데 함정 넣어놨잖아.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했다고. 그럼 얘는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잖아요. 제3자가 원천적으로 될 일 없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죽여서 내는 판례 이게. 딱 요지가 뭐예요? 매매의 목적물 자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닌 경우는 제3자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두 사람 사이 매매 목적물은 토지란 말이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인이 토지 인도받고 신축한 이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 맺었잖아. 이 건물은 이 두 사람 사이 매매의 목적물이 아니잖아. 이게. 그걸 묻고 이거 공짜로 주기해서 내는 거라고. 이런 것도 들려보면 정말로 공부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항상 우리가 제3자 그러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 목적물에 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우리 돼 있잖아. 그 정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 또는
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저번에 동시행 항목권을 가르쳐줬다피 채권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나 똑같은 애죠. 이런 채권을 양도받은 자는 배타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에요. 배타적 효력을 인정받는 권리는 물권이죠. 따라서 그 채권 양수인이나 이거 시험에서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옛날에는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채권 양수인이나 그 다음 줄에 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전부 채권자나 똑같은 애잖아. 저번에 동시행 함께 가르쳐준 것처럼 동일하게 배타적 효력이 채권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3도 아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계약에서 수익자는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제3자 해당되느냐 이걸 집중 물어보지만 저번 주 가르친 것처럼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냐 이것도 어쩌다 물어보는데 이거는 당연히 제3자가 될 일 없잖아요. 저번에 가르쳐준 것처럼 수익자는 요약자가 취득한 권리를 대신 직접 취득한 자잖아요. 제3자 될 일이 없잖아. 저번 주 가르쳐준 것처럼. 따라서 주의할 거 첫째, 제3자가 되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안 물어볼 거니까 등기됐는가 꼭 확인해야 되고, 등기 안 됐으면 안정을 취득한 자가 아니니까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속으면 안 될 거.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에 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아님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함정에 속자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채권을 양도받은 애들은 채권은 배타교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이거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걸 유달리 또 요즘 물어보니까 아까 개념에서 제3자가 되려면 원칙 해저 의사표 있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된다 요리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도라면 이런 자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칠판 봐야 돼요. 이것도 요즘에 유달리 또 많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A한테 등기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제3자 병에게 또 양도를 해서 등기 이전 됐고, 등기 이전. 그러면 이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겠죠. 이 상태에서 매수 후 참여분리로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얘 보세요.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완전한 권리 취득했죠. 해제하기 전에 얘가 먼저 권리 취득했잖아. 그럼 이런 자는 당연히 보호가 되는데 이때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먼저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법은 원래는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 보호가 된다 요리 됐는데 일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호 대상에서 죄가 되더라는 거야. 해제 의사 표시 후 얘가 먼저 해제를 딱 했어요. 근데 등기는 얘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해제 의사 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요 등기를 말소를 안 지켰다는 거. 말소 등기 전에.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여전히 얘가 소유자로 보이더라는 거야. 해서 해제 의사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권리 취득한 자, 이런 자는 보호 대상에서 죄가 되더라는 거. 오직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만 보여주라 이래 하다 보니까. 해서 우리 판례는 요거 꼭 확인해야 돼. 순식간에 확인해야 돼. 해제 의사표 후 말소 등기 전에 선의로 권리 취득한 자, 이때 주의할 거. 요거 구별하세요.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는 예의 선악을 구별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해제 의사표 있은 후에는 해제 의사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수한 애는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따라 이 경우는 모르고서 매수한 자만 보호가 돼야 되니까 해제 의사표 후 말소 등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는 반드시 뭐일 것? 선인 경우만 보호된다. 이걸 조심하라 그 말이야. 지금 구별해야 돼요. 설명 제때 안 들으면 집중해서 안 들으면 민법은 못 따라온다고. 교실에 앉았다라서 다 같은 수강생 아니에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민법은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거 조심해야 한다 할 때 노쪽 보면 안 된다고. 이게 다시 원래는 해제에서 있기 전에 권리 취득가 보호돼. 이때는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겠죠. 근데 해제 의사표 후 의뢰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 이런 자까지는 이제 판례가 보조하는데 요거는 해제 의사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해제어차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권리취득한 자만 보호를 해주자는 말이야. 이 경우는 선악을 따지는 거야. 해제어차피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별 잘 하시라고. 동그라미 2번에 뒤에 그 두 줄짜리 판례요. 계약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경우에 선의자만 이 경우는 보호된다고 말이야. 순식간에 단어를 확인하면 돼.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이렇게. 그 다음 계약 해제의 경우는 법정 해제는 채무 불능률로 해제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51조 우측 넘어가서 그런 약정 해제의 경우는 채무론과 관계없이 해제하니까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약정 해제는 누누이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우측에 판례 하나. 요즘은 좀 뜸하지만 그 4줄짜리 판례가 과거에는 자주 물어봤어요. 이 경우에 손해배상은 저번 주에 가르쳐준 실리익 배상이냐 이행이익 배상이냐 요걸 묻는 건데 계약 체결사 과실책임은 무슨 배상이었어요?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실리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건 계약이 무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계약 자체는 유효잖아. 그럼 제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 입었다는 거야. 그런 손해를 뭐라고 불러요? 이행되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겠죠. 이행이익. 따라서 원칙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원칙으로 하되 판례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행이익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뒷구절 실력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서를 하나 붙여놨다는 거예요.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은 실력 배상이고 그거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계약이 유효인 경우고. 그 다음 밑에 이제 해제권의 소멸 사유와 관련해서 앞에는 읽어볼 필요 없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만 하나 읽어두면 돼요. 해제권은 형성권이에요. 해제권은. 그럼 형성권 나오면 스토리 딱 정해졌죠.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뒷페이지 제척기간 몇 년에 걸린다? 10년. 딱 스토리 정해졌잖아. 그거 하나 딱 머릿속에 담고. 형성권의 특징, 해제권이 형성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로친 2번, 그 조문 좀 읽어두고. 그 가로친 2번에서는 최고의 한 소멸. 따라서 해제권자는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내에만 해제하면 되니까 상대방은 장기간을적 불안정한 죄에 놓이잖아요. 그 552조 민법 총기 첫날 가르쳐준 조문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뭐 할 수 있고 해제하려 안 하려 확답해 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 스토리 뻔하잖아. 그럼 이양 그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한 걸로 보고 소멸한 걸로 보고 조문 한번 딱 읽어두고 민법 총기 첫날 가르쳐줬다고 그 체크도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그 다음 2번에 553조는 어쩌다 물어보니까 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불가문성한 소멸은 아까 앞에 나온 거고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해지는 시험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요 해제하고 해지는 어떻다는 것인가 이것만 좀 구별할 줄 알면 되고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만 체크를 좀 해두면 돼요. 대신 시험은 99% 이상 해제가 집중 시험에 나오고 해지는 재작년인가 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지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이점만 좀 알아두면 되니까 이따가 쉬었다가 그 차이점만 간단히 짚고 매매로 넘어가기로 하자고. 조금 쉬었다.